모든 세금은 안 들키면 안 내는 겁니다. 앞에 있잖아.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내가 돈 주고 샀다. 다음에 팔았다. 모릅니다, 국내에서. 그럼 소유권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사고 팔았다는 자체만 확인되는 거지, 뭐 등기한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저 사람이 샀다가 팔았는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럼 세금 안 내는 겁니다. 모든 세금은 들킬 때 내는 겁니다. 안 들키면 확인 안 되면 못 내는 거고, 그런 것이. 굳이 자꾸 덤비고 사고 갈 필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우리 비과세, 양도소득 세 가지 있죠. 뭐 있습니까? 1세대 1주택, 그 다음 농지의 교환분합, 파산 선고. 딱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비과세, 양도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밑에 참고 보듯이, 주의 보듯이 과거에는 농지 가운데서 8년 이상을 작용했던 농지, 그리고 농지의 대토, 이런 것도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농지의 대토와 8년에서 작용한 농지는 비과세가 아니고 뭐라 했죠? 면제, 그렇죠. 면제하는 대상이지, 비과세 농지는 오직 교환 분합하는 농지, 걔가 비과세고, 다른 게 나오면 비과세는 말하면 안 됩니다. 면제하는 대상이지. 일단 시험은 1세대 1주택, 걔가 대표적이니까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요건이 쭉 나옵니다. 거주자로서 1세대 1끝. 자, 거주자로서 1세대 1끝. 우리 앞에도 종합부동산세 봤지만 1세대가 되려면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것 뭐 있다 했죠?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등등등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날 그날 현재, 그 전까지 매체가 있던 상관없다 했죠. 양도하는 날 현재 한 개 있으면 된다고. 내가 집을 3개 가지고 있다가 2개는 지난달에 팔고 남아있는 1개를 오늘 판다면 양도하는 시점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맞다는 거지. 양도일 현재 어디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내 1주택 가지고 있죠. 국외에 있는 주택 관계 있다 없다? 전혀 관계 없다죠. 국내에 있는 주택이 1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국내 주택 한 개와 국외 주택 한 개를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국내 한 개 있으면 되는 거지 국외에 몇 개 있든 따질 필요 없다. 그렇게 파는 날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개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파는 날 현재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까? 2년 이상 보유돼야 되죠. 파는 날 현재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된다. 거주도 해야 됩니까? 거주할 필요는 없죠.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거고, 또 혹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이래가지 않도록 보유만 하면 되지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낼 때는 사실 참 단순합니다. 2년 대신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를 고치든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숫자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것이 2년 이상 거주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아니어야 되는 거고, 자, 미등기로 양도하면 앞에 있죠. 미등기로 팔면 필요비 계산 공제할 때도 일반적인 부동산은 3%인데 미등기는 0.3%. 미등기로 팔면 장기 보유도 없고, 미등기로 팔면 기본 공제도 없고, 미등기로 팔면 세율도 가장 높은 70% 적용되고,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고, 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 자, 그리고 비과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 어디까지를 이 주택의 토지로 모아 비과세할 건지, 주택의 정착 면적에 곱하기 도시역 안이라면 500가지만, 도시역 밖이라면 10배까지의 토지라요 비과세된 토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제 1세대의 요건 했고, 두 번째 1주택의 양도일 것. 파는 날 현재 1개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팔았다. 같은 날에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 없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데 3개를 오늘 다 팔았습니다. 오늘 다 같은 날에 다 팔아서 그럼 비과세 주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같은 날에 다 팔아도 가장 마지막에 판 건 1세대 1주택 이렇게죠. 그럼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같은 날에 여러 개 주택을 팔면 제일 끝에 판 거면 아까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걸, 가장 그래가지고 양도 차익이 제일 적은 걸 제일 끝에 판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일 끝에 판 건 비과세거든. 세금 제일 적게 나올 걸 비과세 적용해주고 세금 많이 나올 걸 과세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지금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1주택에 양도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 1번 나오는 게 거주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 2주택 또는 일시적으로 유지는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나오게 됩니다. 현재 집을 1개 가지고 있다. 기존의 주택 1개 가지고 있고 기존 주택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취득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렇죠. 1개밖에 없으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파는 날 현재 하나밖에 없잖아. 2년 이상 보유가 되고 미등기 아니라면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자는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다 해죠. 그럼 다음에 어느 집을 팔든 간에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 주택 2개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주거를 이전하는 목적이라면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종전집 몇 년 안에 팔면 됩니까? 3년 안에 팔면 되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집은 비록 파는 날 현재 2개라 해도 이걸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요거 몇 년 안에 판다고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그리고 요 주택도 요건이 있죠. 이 주택은 언제 취득하는 겁니까? 그렇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어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처분에 취득할 것. 오늘 전제가 붙죠. 교재를 보아도 다른 주택, 괄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것일 것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런 전제 왜 붙여놨다 했죠? 왜 붙였습니까? 만약 이거 1년에 종전집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이 한다는 이 규정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존의 주택을 1개, 자 오늘 샀습니다. 오늘 이 집을 샀어. 오늘 이 집을 사고 돌아서서 내일 이 집 샀습니다. 딱 하루 지나가 이 집 샀어. 그럼 이 집 취득한 날부터 종전집 몇 년 안에 팔면 돼요? 3년 안에 팔면 되죠. 그럼 2년 6개월 지나 팔았습니다. 2년 6개월 지나 팔면 파는 날 현재 2년 이상 보유됐죠? 비과세. 그리고 딱 이거 팔고 나면 이 집 1개밖에 없잖아. 이미 2년 6개월 됐잖아. 팔면 비과세. 그럼 결과적으로 날짜를 딱 하루 차이만 둬도 양쪽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편법 쓰거든. 그래서 이 집은 적어도 이 집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이 한다는 이런 전제를 붙여놓은 겁니다. 요거 보실 때는 딱 요거. 종전집은 요 집은 언제 취득한 것이 한다는 그 전제와 그리고 종전집 몇 년 안에 팔면 되는가 요 2가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주의 분명히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자 종전집이 공매 넘어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찰되다가 4년 정도 지나서 경락됐습니다. 3년 안에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가 공공기관에 관여하여 매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므로 이 집은 만약 공경매동으로 처분된다면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처분되더라도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 종전주택 양도하고 이전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입주권을 취득해서. 그럼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입주권이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은 보통 거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그 앞에 세율할 때도 주택의 세율에 괄호, 입주권도 주택 세율을 같이 적용하거든. 입주권은 이걸 거의 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입주권을. 입주권 취득하면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종전집을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됐죠? 근데 원래 법은 이거보다 더 뒤에 또 있어. 시험에 나오지 않을 내용이라 그렇지. 나중에 여러분 실무하시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좋아. 지금은 조화가 3년이지. 옛날에 2년이었거든. 내가 입주권 딱 취득하고 2년 안에 종전집을 팔았습니다. 옛날에 팔아봐. 1년 9개월 정도 팔았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2년 안에 끝납니까? 아니야. 재건축이 대부분 3년 정도 이상 걸려가더라고.
그럼 이 양반도 3년 안에 팔았는데 아직 재건축은 덜 끝났고 살던 집은 팔아버렸고 붕 떠버리잖아. 어디가 삽니까? 1번 서울역, 2번 부산역. 노숙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일단 3년 안에 팔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3년 안에 팔지 않고 있다가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다 끝나면 그 집에 1년 안에 그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 집에 들어간 날부터 3년 안에 이 집을 팔면 된다. 이런 규정은 또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험 치고 난 뒤에 실무하시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되어서 입주권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험 나올 내용은 설사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고 요 집을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종전집 3년 안에 팔면 된다는 요 정도까지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기존에 일반 주택 한 개 가진 상태에서, 자, 일반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어른 돌아가시면서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택을 가지게 되었다. 의도적으로 2주택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된 겁니다. 상속이 의도적으로 발생되고, 거의 뭐 존속 사례와 관련된 얘기죠.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분이지. 진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겁니까? 자식이 지 혼자밖에 없습니까? 이놈 자식이 혼자밖에 없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2주택 되는 걸 당신 2주택이거나 과세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뭘 팔아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요거 말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놈을 먼저 양도할 때만 1주택의 양도 비과세되지, 상속받은 걸 먼저 팔면 과세합니다. 반드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만 비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밑에 어느 것이든 뭐 먼저 양도하는 게 1주택이다 이래 말하면 안 돼. 또 상속받은 걸 팔면 된다 이래 말해도 안 돼. 반드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다음 3번과 4번은 종합부동산세 할 때 이미 배워서 종부세 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할 때 노부모 복약을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는 거와, 그리고 혼인에 의해서 2주택이 된 건 몇 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봤습니까?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 안에 판다면 그냥 각각 1세대 1주택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아니면 세대합한 날부터 5년 안에 어느 것이든 먼저 양도하는 건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다음 문화재 주택, 이건 뭐 진짜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고, 문화재 주택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문화재 주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주택 하나 있는 거야. 이 집을 타인에게 이래 가지고 이 집 판다고 당신 과세 이래 말하면 문화재 주택은 주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주택으로서 의미보다도 말고 문화재의 의미거든. 역사적인 사실이나 등등등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런 거죠. 박목월 씨. 드러나 봤나 박목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시인데 수릭넘 말이야. 수릭넘. 수릭넘 말이야. 길은 외줄기 남도 등하면서 줘. 이제 수리넘 마을마다 어쩌고 나오잖아. 줘.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 박목월 씨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살고서 이런 시를 지고 하던 요 집이 있어. 이 양반의 아들이 박동규인가? 그분도 서울대 교수입니다. 지금은 아마 퇴직하셨는데 이분이 이 집을 팔아야 될 상태가 돼서. 왜? 자기 이건 옛날 아버지 집이다 보니까 안 팔고 있었는데 옛날 집이거든. 진짜 일제시대 때 집인데 아버지가 걸수가던 집이라서 안 팔고 놔뒀는데 자기가 살던 집이 그 아파트. 이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서 팔 때마다 세금 내는 거야. 그걸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니까 지정 안 해줘. 아니면 안에 서울시 등이 취득을 해서 이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해준답니다. 결국은 이 집 팔렸습니다. 팔고 철거했어요. 왜? 이 집 산 사람이 필요 없거든. 철거하고 집 지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시인이 살면서 글을 쓰고 하던 이런 내용이 집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좀 문제 있잖아. 264. 역시 또 드러나 봤나 264. 그렇죠. 이분은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입니다. 도산서원 인근에 있습니다.
도산서원 쪽에 도산서원에서 차 타고 4, 5분 가면은 그분 집이 있는데 이분이 또 글 쓰던 집이 대구 가면 있어 또. 이 집도 설거대 없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유명한 작가들이 살고 글 쓰고 있던 이런 집들을 관리하거나 보관하거나 보존시키고 이게 아니고 다 없애버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 틀어봅니다. 진짜 미개한 나라 같아. 강대한 국가는 문화국가입니다. 백범 김구선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냐? 문화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다 없애버려요. 이렇죠. 문화주택은 실제 살고자 하는 집이 아니거든. 보존하고자 하는 등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당시 이것 판다고 과세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일반 주택과 문화재 주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한 경우 국내 일반 주택 한 개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한 개만 가진 것으로 보겠다고 이 집 없는 걸로 봅니다. 끝. 그 다음 농어촌 주택 특례. 우리 농어촌 주택은 다 일반 주택이 하나 있고 일반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이 아닌 농어주택을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다. 세 가지 내용 나오죠. 세 가지.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그리고 이농주택, 그리고 귀농주택. 이렇게 세 가지 나올 때 다 알고 있잖아. 요놈주택과 상속주택의 요건은 뭡니까?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 요것도 이농주택도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 얘는 오직 요건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기 이렇잖아.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제가?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이농인이 5년 이상 이렇게 거주한 사실이 있다. 요건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5년 이상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라잖아. 오랜 기간. 오랜 기간. 오래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원에 오래 사시던 분이 농어촌을 떠납니다. 이농, 농어촌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그걸 내가 의 안 하겠죠. 지가 떠나는 걸. 근데 뭐, 떠나는데, 이 집을 팔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봅시다.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하면 종전집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3년 안에 팔아야 된답니다. 3년 안에 이 집 팔라고 이 양반이 자기도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올 생각 없다면 팔고 하는 게 지한테 유리하지. 안 팔고 놔둘 필요가 없잖아. 그게 아니랍니다. 다음은 지금 내가 애들 교육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떠나지만 다음에 돌아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안 팔고 놔두는데 안 돼. 무조건 팔으라고. 그게 아니고 다음에 내가 다시 됐거든 팔으랍니다. 네가 왜 떠난지 몰라도 농어촌을 떠난다고 이런 배신자. 네가 나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라고. 팔아. 조직의 쓴맛은 보여줘야지.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돌아올 여지를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없는 걸로 해둘게. 없는 걸로 칩니다. 얘도 어른 돌아가셨다고 초원에 어른이 오래 사셨다. 돌아가신 분이 초원에 오래 사셨다는 이야기는 상속받은 자녀도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촌놈이란 뜻입니다. 아, 여자분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의미 자체가 그럼 어른 돌아가셨다고 촌집 팔아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은 이렇게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다음에 애들 집자 다 보내고 나면 나도 원래 살았던 촌집으로 가 살고 싶은데 안 돼. 팔아. 이거 안 돼. 그래서 이거 둘 다 없는 걸로 칩니다. 없는 걸로. 그럼 이 집 팔면 1주택의 양도. 다음에 새로운 일반주택 취득해서 또 팔고 계속 반복해도 관계없습니다. 없는 걸로 합니다. 그러므로 얘는 오직 나올 수 있다면 돌아가신 분이 또는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요거 외에는 요건이 없어. 대신 이제 귀농주택을 물을 때는 귀농합니다. 귀농. 귀농주택의 요건 보니까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주한다고 하는데 3년 이상 거주 경작 해야 됩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 경작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고가주택 아니어야 하며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적어도 귀농하려면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주기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 내용 가지고 상세하게 한 문제로 내거나 확률은 많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귀농하면 적어도 최저 3년 이상은 거주경작 하여야 한다는 사실. 딱 고령은 보고
그다음 취약 등에 대한 지방주택. 지방주택.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지방주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지방주택을.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그렇죠. 지방주택을 투기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수요 목적으로 그 세 가지가 취약, 질병, 근무상의 형편 등에 따라서 취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취득하였다. 근데 취득했는데 다음 지방주택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소멸됐습니다. 취득 사유가 소멸됐어. 그럼 울산대 왔다가 서울 살고 있는 애가 울산대 왔다가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울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됐으면 취득한 사유가 사라졌잖아. 그럼 그 집 팔아야지. 그렇죠. 원래 취약 때문에 샀던 거면 취약이라는 사유가 사라지면 팔아야지. 처음에 법 만들 때는 취약 사유가 이렇게 취득한 사유가 소멸되면 소멸된 그날부터 3년 안에 지방주택 팔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주택을 팔으라고. 근데 문제는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랬는데 취득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은 안 뛰는데 지방주택 가격이 막 튀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이거 팔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여서 지금은 취득 사유가 소멸되면 소멸된 날부터 3년 안에 일반 주택을 팔면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일반 주택을 판다고. 몇 년 안에 판다는 말이 없네. 취득 사유가 소멸되면 소멸된 날부터 3년 안에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 자, 입주권 양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주택을 취득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어서 자, 이렇게 하여서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합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 자, 입주권은 원래 이게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이 아니거든. 근데 이걸 팔아봐. 타인에게 딱 파니까 원래 이 사람은 입주권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집 대신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이때도 과거에는 이거 팔면 비과세 인정 안 했거든. 하니까 왜 안 해주냐고. 나 원래 주택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도 이미 2년 이상 보유가 됐습니다. 보유가 돼서 1주택입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비과세권 다 갖췄잖아. 비과세권을 다 갖춘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어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고 이런 말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요 입주권을 팔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집 파는 걸로 봅니다. 이것의 양도로 봐. 그럼 파는 날 현재 다른 집 없다면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입주권을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샀어. 왜? 자기도 살아야지. 집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걸 주택으로 보니까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종전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집을 산 날부터 종전집 몇 년 안에 팔면 돼?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3년 안에 만약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이를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것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이럴 때는 그 입주권은 그냥 원래 있던 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집 없이 그냥 입주권 팔면 비과세.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샀다면 이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입주권 팔면 비과세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8번입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또는 철거일 중 현재 이미 2년 이상 보유가 되었고 그리고 뒷장에 입주권 양도하는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 또는 설사 다른 집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집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한다. 그럼 비과세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요거 말고 다른 주택 하나 있는데 요거는 장기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장기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다. 이럴 때는 다음에 자기가 요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도 이를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인정합니다. 요 요건은 있어. 교재 보니까 이 집은
적어도 2년 이상 거주가 되었을 것, 2년 이상 거주가 하고 있을 것.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은 그냥 내가 타인에게 뭐 몇 년 임대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할 것,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서 임대하고 있을 것. 그럼 요거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이를 1주택의 양도 비과세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여러분이 집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죠. 다른 집을 하나 샀잖아. 지금 단기간 안에 팔 게 아니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다음에 내가 사는 집 팔아도 비과세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걸 새로 샀다. 왜? 앞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싶어서 한 1년 지나 팔려고 그 생각이면 할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임대주택에 등록해서 임대한다면 내가 사는 집을 팔아도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낸다면 딱 두 개. 거주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며 그리고 이 집은 반드시 임대주택에 등록하여서 임대하고 있는 것일 것.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첫째는 뭐라 했죠? 방금 했던 가운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언제나 첫째는 1순위는 주거 이전에 관한 거, 주거 이전. 2순위가 노부모 복양, 혼인, 노부모 복양과 혼인. 3순위가 지방주택, 지방주택. 4순위를 따지면 요 4순위는 귀농주택. 요런 정도, 요 네 가지가 그나마 핵심이고, 요거 말고 낸다면 앞에 있던 뭐 1세대 1주택, 이제 조합원 입주권, 뭐 끝에 있던 8번의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있지만 보통은 요 네 가지 가운데 거의 언급을 하는 편들입니다. 특히 요 네 가지에 좀 신경을 써서 보시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2년 이상 보유할 것. 자, 원칙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2년 보유가 되지 않아도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있다. 거기에 쭉 보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내가 더 놀랬지. 자, 예외적으로 요놈 건설임대주택, 우리 건설임대주택 특례 기억납니까? 내가 할 때 딱 세 가지 보라 해서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무슨 기간에 몇 년이냐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죠. 임대주택에, 자, 건설 임대주택에 임차 들어갔다. 임대주택의 임차일. 이렇게 임차 들어가서 다음에 쭉 들어가서 임대기간 끝나면 뭘 할 권리가 있죠?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취득을 했고, 이렇게 취득한 걸 다음에 타인에게 양도한다.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 요 사이에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요 날부터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요 날 사이에 무슨 기간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 된다면 설사 취득하고 양도하는 요 사이에 2년이 되지 않아도 요거는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인정하겠다고. 틀리게 내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취득일까지 가지 않도록, 또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이 이래 가지 않도록 거주한 기간이 또 몇 년? 5년 이상이 된다면, 그 얘는 시험에 문제를 내면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무슨 기간이 몇 년이냐고 요 세 가지를 다 틀리게 해서 정답을 삼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보실 거고, 이제 그 밑에 이제 1번 이게 임대주택 특례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용, 제일 안 나올 거지만 수용됐다. 자기가 강제적으로 수용해놓고 왜 2년 보유 안 했는가 이래 따지면 적반하장이잖아요. 2년 이상 보유할 때 수용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를 인정한다. 단 수용된다고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취득하는 사람까지 다 인정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수용된다는 걸 모르고 취득한 상태에서 수용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수용된다고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2년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볼 때는 항상 첫째, 수용은 사업인정 고실 이전에 취득한 것만 인정합니다. 사업인정 고실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해서만 적용하지 사업인정 고실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부가 다 수용되지 않고 만약 일부만 수용되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일부만 수용돼. 이렇게 했죠. 제가 여기 자기 주택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 넓힌다고 이렇게 이만큼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럼 요 집은 뭐 어차피 보유관 관계없이 비과세 받지만 나머지 수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하는 주택과 부속 토지, 요거 몇 년 안에 팔면 된다고? 5년 안에 팔면 된다고 했죠. 5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수용 등 괄호 5년 안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속토지 포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3번과 4번은 같은 내용이라 했죠. 이민가입니다. 해외로 이주합니다. 해외 이주. 그리고 1년 이상 국외 거주합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 요 두 가지는 출국하면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딱 그거만 알면 돼. 출국하고 반드시 2년 안에 처분할 것. 출국 후 2년 이내에 처분할 것. 얘는 물을 수 있는 게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질환 좋다면 뭐 국외 거주를 얼마 이상 돼야 되는가 요거 물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요 놈. 그 다음에 5번 취약, 질병 제일 많이 나왔던 게 5번이고 근래에 들어서는 3번과 4번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편이고 앞으로 나오려고 준비하는 놈은 1번이 준비된 놈이고 요거는 이야기했죠. 무엇 때문에? 분명히 1년 이상 살고 있던 집이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건무상의 형편 때문에 팔고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다고. 봐요. 지금까지 출제돼 이뤄내서 18년가 시험에 6개월간 거주하던 이렇게 대전광역시에 6개월간 살고 있던 집을 막 건무상 형편 때문에 틀렸다. 정답. 이랬는데 또다시 내기를 1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또 틀렸다. 정답. 작년 27회 시험 때 또 6개월간 거주하던 틀렸다. 정답. 이래서 맞습니다. 반드시 얘는 물을 수 있는 게 적어도 1년 이상을 그 다음 거주하던 주택을 살고 있던 집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도저히 통학할 수 없을 거리로 학교를 가게 되었다. 살고 있는 집에서는 요양치료할 수 없고 살고 있는 집에서는 통근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하는 것하고 학교 가는 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살고 있던 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도 요즘은 학생고등학교 뭐 시험 치고 따라 안 하죠? 평준화 됐죠? 그래도 학생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월등히 낫습니다. 왜? 얘 장래가 있거든. 내가 나중에 진짜 뭐 평범하게 그냥 살 것만 큰 문제 없는데 애가 좀 뛰어나잖아. 뛰어나서 상당히 공부 잘하고 이러면 다음에 왔을 때 지 위에 선배들이 짱짱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땡겨줍니다. 사실 어디가 땡겨요? 사실 농담 같지만 옛날에 IMF 때 구조조정 갈 때도 그래요. 내가 스카이로 왔다. 그럼 구조할 때 위에 선배들이 짱짱하게 있습니다. 얘가 먼저 안 잘려요. 이름 없는 학교나 위에 선배가 없거든 대부분. 그러면 그거 잘립니다. 먼저 우선순위 잘려. 대학 들어갈 때도 나중에 공무원을 하든 대기업을 특하든 들어가면 위에 선배들이 짱짱하면은 지가 현재 평준화된 학교를 들어가도 내 선배가 쫙 있으면 밀어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거의 없어.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옛날에 말 그대로 삼류학교면 흔히. 아니, 처음에 시험 치고 들어가고 이게 그 다음 2차 재학교가 3차 학교였습니다. 3차 학교. 3차 흔히 말하는 똥통학교야. 아무나 원생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준화되면서 뺑뺑이 돌려 들어온. 여기부터 이제 일반화죠. 나보다 7회. 제가 딱 7회입니다. 그 인문화 게 너보다는 선배들이 6대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전부 앞에는 사회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거고. 그 땡겨줄 사람이 없어요. 땡겨줄 사람이. 뭐 경북고등학교 나왔다. 경북고등학교 나와봐요. 평준화죠. 경고 나오면 위에 아직도 선배들이 짱짱합니다. 법조계 가도 쫙 깔려있고. 그러니까 지가 좀 뛰어나면 땡겨줍니다. 나는 가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 밑에 후배들이 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죠? 제 아버님이 이제 경북고등학교 나오셨는데 한 번 동문회에서 회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시험 안 치고 뺑뺑이로 도는 애를 우리 후배라고 인정을 해서 기술을 이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끊고 별도로 따로 할 건지
이거 회의했답니다. 하다가 그래도 같은 학교로 이름 쓰는데 이어주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회의했습니다. 앞에 있는 선배를 인정을 해서 기술을 이어갈 건지, 그 다음 내가 23회인데 앞에 선배 빼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대수를 따로 따질 건지. 그래서 그래도 선배인데 인정해주자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모일 때는 앞에 선배 빼고 그냥 몇 대 끝나버려야 돼요. 학교도 그런 것 같아. 학생고등 나오고, 그나마 경주고등 나오고 이러면은 지는 옛날하고 시험 안 치고 들어갔지만 그나마 그것도 행운입니다. 실제 행운이고, 그게 아니고 뭐 다른데 나머지는 학교는 이름 말하면 안 되겠네. 나머지 옛날 학교로 나오면은 별로 안 좋거든. 그나마 현대고라도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좀 그렇잖죠. 유고 나오려면 울산유고라도 나와야지. 그래서 좀 낫지, 그렇죠. 진짜 우리 동기들이 하더라고. 가도 땡겨도 참 전혀 없으니까 진짜 힘들다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성적인데 자기가 좀 괜찮은 학교, 뭐 학생고등학교 이러면 위에 선배들이 땡겨준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선배들이 가르쳐준대. 야, 이건 일하면 안 되고, 학생고등학교 모여라 해가지고 학교 출신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이런 부서를 가면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저 사람은 잘 보여야 되고 다 코치해준답니다. 그럼 나는 그러니까 언놈도 없으니까 내 혼자 알아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듭니다. 그래,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 같으면 웬만하면 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학교 담벼락 옆으로 이사를 가든지 뭐 술을 해서 좀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담벼락 옆에 있으면 그 학교 갑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내 밑에 동서 그 집 아들이, 근데 저 조카지, 요 놈이 대구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딱 있고, 자기 아파트 딱 보면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어. 이거 딱 보면 바로 딱 내리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 딱 있는데 여기 안 가고 집 앞에 나와서 지하철 타고 지하철 7곳에 있는 게 여기 학교 딱 됐더라고. 여기 됐습니다. 애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집 앞에서만 끝나자마자 집에 오라고 저거 막 잔소리하고 하고 막 보내고 가는데 여기 있으니까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이게 또 학교가 끝나니까 시내 가서 놀러 간다고 좋답니다. 좋다고. 자식이 철이 없게. 결국 나중에 시험 쳐서 경북대학 수학과를 가서, 수학과를 진짜 이해 안 되는 놈입니다. 수학과를 간다고? 저 이해 안 되는 학문을 어떻게 해? 믿은 게 아닐까. 자, 지금 시험은 요거 있죠. 앞에 있던 요 놈보다도 2년 이상 보유할 것의 예외. 얘가 시험에 월등히 잘 나옵니다. 월등히 잘 나오니까 특히 얘들을 조금 더 중요시해서 이걸 보고, 얘는 하나하나 다 버릴 애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애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유기간을 따질 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미등기 아니어야 된다. 미등기 아니어야 되지만 단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건축허가 받지 않아 등기 불가능했던 1세대 1주택, 얘는 미등기로 양도해도 미등기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미등기 됐답니까? 그렇죠. 무허가 했다는 거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했기 때문에 등기 불가능했던 그 1세대 1주택은 미등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인정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주택의 양도로 2년 이상 보유도 했고, 2년 이상 보유도 되었고, 미등기 아니고 이런 비과세 요건 다 갖췄습니다. 이런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그렇죠. 그 집이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집이 고가주택이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집이 다가구주택이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 나온다 했죠. 비과세 대상 아니면 고민할 필요 뭐 있어? 비과세 아니면 그냥 과세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비과세권 다 갖췄는데 주거와 주거의 용도를 함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거와 주거의 용도를 함께 쓰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취득세 겸용주택 어떻게 했습니까? 취득세 겸용주택은 취득세는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주거용이 크든 작든 같든 관계없이 취득세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교재를 보아도 91쪽에 겸용주택 밑에 참고 취득세는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그냥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는 주거용이 50% 이상,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임대소득까지, 사업소득 가운데 임대업 할 때도 똑같습니다. 소득세는 모두 어떻게 한다고? 주거용의 면적이 이외보다 뭐 할 때만? 클 때만 주택입니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야. 전부주택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전제가 뭐야?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는 게 전제잖아. 그럼 전부주택이면 전부 비과세 하면 됩니다. 전부 비과세. 전부 비과세 하되 단 혹시나 토지가 앞이 도시지역 안에 5배, 도시지역 밖에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토지 있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고 그게 아니면 토지와 건물 다 비과세하면 됩니다. 대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이외 용도 면적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주거부만 주택, 그렇죠? 주거부만 주택. 그럼 주거 부분은 주택이니까 주택은 비과세권 갖췄잖아, 그렇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은 비과세하고 주거하는 용도로 쓰는 이 부분은 과세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겸용주택이고 특히 뭐 재산세 이런 거와 함께 같이 비교해서 각각의 조세의 겸용주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고가주택은 얼마를 초과합니까? 9억 초과하죠. 양도한 금액이 실거래가액으로 9억이 초과된다면 아무리 비과세권을 갖춰도 9억까지만 비과세하고 9억이 초과되는 분은 과세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가구는 혜택 준다, 불이익 준다? 혜택 준다, 그렇죠. 한 개가 혜택입니까? 여러 개가 혜택입니까? 한 개로 봐야지 소득세는 한 개로 봐야 1주택이 되는 것이. 다가구를 각각의 주택으로 보면 1세대 다주택자가 되잖아. 그럼 비과세 안 되지. 근데 그나마 또 착하게 내요. 또 얘는 다가구 주택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판다. 이래 딱 아예 가르칩니다.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다. 각각의 단위로 양도한다. 그럼 가르쳐줘요. 그럼 하나의 단위로 팔면 한 개의 단독주택가 양도입니다. 각각의 단위로 팔면 각각 독립된 주택입니다. 내용 뻔하잖아. 그래서 우리 교재도 다가구 주택하니까 각각의 단위로 판다면 매 한 가구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대신 하나의 단위로 판다면 한 구의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단위로 판다고 하는지 각각의 단위로 판다고 하는지 이제 고령을 풀면 되는 겁니다. 농지의 교환과 분합 비과세, 그것도 알죠? 가배농지, 의뢰농지가 있습니다. 가배농지, 의뢰농지. 요거 교환할 때, 자, 요 농지를 상호 교환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이 얼마가 된다 했죠? 교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액이 얼마가 된다?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일 것. 그렇죠? 지가 낼 수 있는 게 딱 두세 개밖에 없거든. 교환에 해서 그 차액은 교재 나오니까 적지 맙시다.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하면 교환 후 적어도 몇 년 이상은? 3년 이상은 거주경작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 3년이 되기 전에 수용돼 버리면 3년 이상 거주경작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3년 안에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 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고 또 3년 되기 전에 이분 돌아가셨다.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상속받아 거주경작하고 있다. 그럼 경작기간 통산합니까? 합산하죠. 대한민국 세금은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받았다면 농지는 무조건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과 상속받은 사람의 경작기간을 합쳐서 경작기간 따집니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면제할 때도 어른이 한 5년간 경작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내가 상속받고 4년간 경작했다. 그럼 8년 이상 한 겁니다. 이미 9년 돼서. 이렇게 항상 농지의 경작기간은 상속받은 건 돌아가신 분의 기간과 상속받은 사람의 기간을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농지의 교환부라면 낼 수 있는 게 딱 1번, 2번 뭐 등등 요거밖에 없고 파산 선고는 제목밖에 없으니까 됐고 감면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됐고 그 다음 비과세 감면 적용의 배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부터 해서 아마 남은 시간이 1시간 뭐 반, 최대 길어봐야 1시간 반 정도 하면 아마 내용 끝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합니까? 네? 나머지는 딱 끝나면 딱 16문제 자체적으로 세법 모의고사 한번 치겠습니다. 16문제 시험 치고 2교시에 하고 3교시에 해석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생각하시고 다음 제 요 뒤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